인생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건 때로는 피보다 더 강한 인연 속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다는 하숙집 할머니와 그녀가 손자처럼 품은 한 청년 사이에서 펼쳐진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오늘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김복래 여사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8살 진우가 처음 하숙집 문을 두드렸던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7월의 끝자락, 도시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던 18살 진우의 등에는 땀이 흠뻑 배어 있었죠. 학교 가방 하나와 검은 비닐봉지에 옷가지를 담아들고 진우는 낡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2층짜리 목조 하숙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알아봐준 하숙집이었어요. 친척집에서 쫓겨난 지 이틀째 학교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편의점 빵으로 끼니를 때우던 진우에게 담임 선생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방 한 칸 있는데 할머니가 까다롭다더라. 하지만 내 사정을 말씀드렸으니 한번 가봐.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이 더운데. 에이구, 허리야. 문이 열리고 야윈 체구의 하얀 머리를 질끈 묶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가 그 애구나? 담임 선생이 말한. 들어와라. 마당에는 빨랫줄에 흰 와이셔츠 서너 장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뚝거리며 앞장섰고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습니다. 집안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곳곳에 낡은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방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화장실은 저기 있고 할머니가 가리킨 방은 3평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책상 하나와 좁은 침대, 옷걸이가 전부였지만 진우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는 작은 마당과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월세는 선생님이 말해줬지? 밥값은 따로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미리 알려준 금액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낼게요.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기운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진우를 잠시 바라보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은 먹었나? 네, 먹었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버렸고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거짓말은 징그럽게 못하네. 앉아라, 밥 줄 테니. 진우가 망설이자 할머니는 투덜거렸습니다. 밥그릇 하나 더 내는 게 뭐 대수라고 저리 꾸물거려. 어서 앉아. 식탁에 앉자 할머니는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갈치 한 토막이 눈에 띄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할머니는 계란 프라이를 올려주었습니다. 공부는 모르겠고 밥은 잘 먹어라. 뼈만 앙상한 게 어디서 힘을 쓰겠어. 그 한마디에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지내다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친척들은 진우를 번갈아 맡았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모르겠고 밥은 잘 먹어라.
그 투박한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신히 말을 내뱉은 진우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투덜거렸어요. 이놈의 다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프고, 나이 먹으니 병만 늘어간다니까. 저녁상을 물리고 방으로 들어간 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문 밖에서 할머니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야, 학생. 네. 내일 아침 6시 반에 밥 먹어야 한다. 늦게 일어나면 찬밥 먹는 줄 알아라.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붕이 있고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진우는 부엌에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통에 김치와 계란말이, 어제 저녁에 나왔던 갈치조림을 정성스레 담고 있었습니다. 왜 벌써 일어났어?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화장실에 가려고요. 그래. 다녀와서 어서 더 자거라. 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8회 살아오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고 있을 거라는 안도감. 그것은 진우에게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진우는 정확히 6시 15분에 일어났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오자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3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도시락 통도 보였습니다. 늦잠 잘 줄 알았더니 제 시간에 일어났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이건 제 도시락인가요? 그래. 밥 먹고 학교 가거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진우는 도시락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처음 받아보는 도시락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먹기나 해라. 찬밥 되겠다. 그렇게 진우의 하숙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진우는 이 작은 집에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는 할머니, 밤마다 빨래를 정리해주는 할머니, 항상 투덜거리면서도 진우의 밥그릇에는 반찬을 한술 더 얹어주는 할머니. 그 누구도 진우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았어요. 세상에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진심이라는 것을. 고3 첫 학기가 흘러갔습니다. 진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치열한 입시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할머니의 도시락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똑같은 반찬이 없었죠. 진우는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온다는 사실을. 오늘 뭐가 들었나 보자. 점심시간 진우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고등어 구이와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어요. 시험 잘 보거라. 오늘 저녁엔 갈비찜. 짧은 한 줄이었지만 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간고사 첫날이었죠.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우의 도시락을 쳐다봤어요. 야, 도시락 누가 싸주는 거야? 엄마. 아니, 하숙집 할머니. 맨날 그렇게 반찬 많이 넣어주셔? 부럽다.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투덜거리시지. 이 나이에 도시락이 뭐냐, 허리 아프게. 하면서도
꼭 챙겨주세요. 친구들은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지만 진우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투덜거림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진우는 빈 도시락통을 깨끗이 씻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건 더러운 도시락통이었으니까요. 아가씨도 아니고 밥그릇도 못 씻냐? 누구 맘대로 그렇게 기름때가 끼게 두고.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란찜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진우의 밥그릇에 올려놓곤 했죠. 밥 안 먹으면 죽는다. 그거 알아? 공부는 뇌로 하는 건데 뇌가 굶주리면 어떻게 책을 봐? 진우는 할머니의 투박한 사랑이 담긴 밥을 한술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밥을 먹으며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성적표를 봤던 날, 진우는 전교 20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100등 밖이었는데 하숙집에서 생활하며 처음으로 상위권에 들었죠. 선생님은 놀라워했어요. 진우야, 정말 잘했다. 집중해서 공부했나 보네. 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거든요. 집에 돌아온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 성적표예요. 할머니는 안경을 꺼내 끼더니 성적표를 유심히 보았어요. 그리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됐어. 성적은 내 거니까. 진우는 속으로 실망했지만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게. 찬장에 과자도 사뒀으니 먹어라. 그것이 할머니식 칭찬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할머니가 사둔 과자를 먹으며 창밖의 별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진우는 2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신문 배달,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세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할머니는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가노? 학생이 새벽부터. 신문 배달이요. 괜찮아요. 운동도 되고. 할머니는 혀를 차면서도 진우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더 얹어 주었어요. 힘든 일 하는데 고기는 먹어야지. 아침 일찍 먹는 게 영양 흡수가 제일 좋다더라. 그렇게 방학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했지만 진우는 행복했어요. 모은 돈으로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도 했습니다. 허리에 좋다는 파스와 손목 시계. 할머니는 투덜거리면서도 선물을 받았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 돈은 내가 써.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할머니가 침대 옆 탁자에 시계를 정성스레 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그 시계를 매일 차고 다녔어요. 2학기가 시작되고 입시가 다가오면서 진우의 공부 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진우를 위해 할머니는 야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컵라면이 아닌 직접 끓인 라면에 계란과 파를 듬뿍 넣어서. 공부하느라 밤샌다고 몸 상하면 뭐하냐. 이거 먹고 자라. 어느 날 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진우를 발견한 할머니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간식과 함께 쪽지를 남겼어요. 목 아프게 그렇게 자면 안 된다. 침대에서 자라. 아침에 일어난 진우는 그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식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진우도 점점 그 방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할머니는 갑자기 진우에게 물었어요. 넌 뭐 먹으면 기운 나더냐? 저요? 갈치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갈치조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날 저녁, 진우의 책상에는 갈치조림과 된장국, 그리고 과일이 가득 담긴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내일 시험 잘 보거라. 밥 먹어야 머리가 돌아간다. 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친척집에 살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시험을 걱정해주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주는 일.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먹어. 찬밥 되겠다. 수능 당일 할머니는 진우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국과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할머니의 표정은 진우보다 더 긴장해 보였어요. 시험장에 이거 가지고 가라. 과일이랑 초콜릿 넣었다. 검은 봉지를 건네는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진우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네, 잘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누가 걱정한다고 그래. 나는 자식복도 없는데 뭘. 그것이 할머니식 응원이었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우야. 네.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진우에게는 세상 어떤 응원보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어요. 오늘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투덜이 천사의 반찬통이 함께할 것이죠. 그해 겨울, 진우는 대학에 합격하고 장학생으로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느덧 서울 생활 10년 차, 진우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의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기며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죠. 바쁜 나날 속에서 하숙집 할머니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식사도 하고 생활비도 드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명절에만 인사드리는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진우에게 할머니 옆집 사시는 이정숙 여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진우군 오랜만이야. 진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할머니께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갑자기 이정숙 여사님께 전화가 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할머니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연락했어. 진우는 그 자리에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찾아간 하숙집은 조금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깨끗했어요. 마당의 감나무는 더 커져 있었고 빨랫줄에는 여전히 하얀 빨래가 나붓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예전보다 훨씬 느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 진우예요. 문이 열리고 90에 가까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아이고, 진우가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오래된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진우의 대학 졸업사진. 할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병원은 뭔 병원. 돈만 날리는 곳이야.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제가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바쁜 사람이 무슨 명절에 얼굴만 봐도 감지덕지지.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지? 10년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첫 걱정은 여전히 진우의 밥이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잘 먹고 다녀요. 할머니 덕분에 밥 중요성 알아서요. 옆집 이정숙 아주머니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어요. 진우군 온다고 아침부터 갈치 구우셨어요. 진우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진우를 위해 갈치를 굽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은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 위에는 진우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갈치구이, 된장찌개, 멸치볶음. 할머니의 손맛은 변함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맛 그리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할머니 서울로 모셔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집인데 어디로 가겠어. 진우는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식사 후 이정숙 아주머니를 따로 만났어요. 아주머니, 할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숙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약해지셨어. 혼자 계시기 힘들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기운 없어 하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잊어버리기도 하셔. 나도 매일 들여다보긴 하는데 한계가 있지. 진우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다시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서울에 회사 다니잖아. 재택근무가 가능해요. 일주일에 2번만 서울로 출근하면 되고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할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되겠나? 늙은이랑 살면 재미없을 텐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고3 때 여기서 지내면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할머니. 그렇게 진우는 10년 만에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은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은 더 낡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풍경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운 진우는 참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간 그토록 열심히 찾아 헤맸던 집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계신 이 작은 하숙집이야말로 진우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마음을 담아서 하숙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재택근무와 서울 출장을 오가며 회사 일을 계속했고 할머니는 진우가 있어 든든한 듯 다시 활기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90이 넘은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져 갔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0월 말부터 찾아온 한파에 온 동네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진우는 할머니 방에 전기장판을 새로 깔아드리고 온수 매트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진우의 정성을 받아들였죠. 아이고, 뭐 이런 비싼 것까지. 나 곧 갈 사람인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100살까지 사셔야죠.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살? 그럼 넌 나 때문에 장가도 못 가겠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제 신부감 봐주시면 되죠. 까다로우시니까 좋은 사람 골라주실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웃으며 진우의 손을 툭 쳤습니다. 너무 고르다간 노총각 된다, 이놈아. 그렇게 웃으며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2월 초 새벽에 이상한 소리에 진우가 잠에서 깼어요. 할머니 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진우는 급히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프구나. 진우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진우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우야, 밥 잘 먹고.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진우는 할머니가 원하던 대로 편안하게 갔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죽기 싫다. 내 집에서 눈 감고 싶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다니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집례로 진행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진우는 그들로부터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우리 애기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지. 매달 교회 봉사활동 한 번도 빠진 적 없으셨어. 장터에서 남은 채소 모아다가 독거노인들께 나눠주곤 하셨어. 진우가 몰랐던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늘 타인을 돕는 따뜻한 사람. 그것이 진우가 사랑했던 김복래 여사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 둘과 여성 한 명이었어요. 그들은 진우에게 다가와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인의 조카들입니다. 서울에서 방금 도착했어요.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자식복도 돈복도 없어. 할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할머니 하숙집에서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의아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숙생이요? 이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숙생을 받으셨던 건가요? 진우는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지냈고 작년부터 다시 와서 함께 살았다고요. 그러자 조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군요.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비용은?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성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교회에 미리 장례 비용을 맡겨두셨다고요. 그 말에 조카들은 놀란 듯 했습니다. 이모님이 돈을 어디서? 장례식이 끝나고 조카들은 진우에게 유품 정리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집을 정리해야 할 텐데 남긴 건 없겠죠? 오래된 집이라 팔아도 얼마 안 될 테고.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갑자기 나타난 조카들의 태도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진우는 할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서랍장과 오래된 옷가지들, 그리고 할머니가 아끼던 사진첩,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놓여있는 편지 봉투. 거기엔 우리 진우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어요. 진우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지. 늙으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법이야. 내가 너한테 큰 도움도 못 줬지만 네가 내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해줬다. 고맙다. 부엌 싱크대 뒤 사과 상자 안에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 보거라. 할머니가. 진우는 할머니의 글씨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를 치우니 뒤편 벽 속에 숨겨진 사과 상자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사과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진우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이 되기까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할머니께 드렸던 작은 선물들, 허리파스, 손목시계, 생일카드. 할머니는 진우의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진우는 손목시계를 얼굴에 대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을 곱씹는데 상자의 맨 아래에 낡은 통장 여러 개와 등기부 등본,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통장을 하나씩 열어보던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마다 거액의 예금이 있었어요. 몇 개의 통장을 합하면 억대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할머니가 소유한 빌라 한 채의 정보가 있었고 유언장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어요. 내 전 재산 진우에게. 내 진짜 가족이었으니까. 순간 진우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자식복도 돈복도 없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차곡차곡 재산을 모으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우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서류 사이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평생 알뜰하게 살았다. 너무 놀라지 마라. 나보고 구두쇠라 놀리더니 그게 다 넣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써라. 단 행복하게만 살아라. 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싼 재료를 고르시던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시던 할머니. 그 모든 것이 진우를 위한 것이었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장례식 셋째 날 조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전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진우 씨, 우리가 이모님 유품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무슨 서류 같은 건 보셨나요?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망설임 끝에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네, 할머니께서 저에게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조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언장이요? 무슨 내용인가요?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조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친조카인데 하숙생에게 재산을 다 준다니요? 진우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공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의사가 분명해요. 여성 조카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사기야. 분명 이모님을 속인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할머니의 결정이었어요. 변호사 이폐하에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남자 조카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진우를 가리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우리 이모를 이용한 거지?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야.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에야 알게 됐어요.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이정숙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난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10년 넘게 봐왔는데 복내 할머니는 진우를 친손자보다 더 사랑했어요. 당신들은 명절에도 잘 안 왔잖아요. 진우가 없었으면 할머니 마지막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조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진우는 할머니의 방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남긴 열쇠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열쇠가 빌라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문득 벽에 걸린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웃고 있는 할머니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을까? 진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뒤에는 내 평생의 유일한 행복이었던 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남자가 나온 또 다른 사진 뒤에는 내 남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영원히 내 곁에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비로소 할머니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 그리고 늘 남편을 그리워했던 할머니, 그 빈자리를 진우가 조금이나마 채워드렸던 걸까요? 진우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마음 온전히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제가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전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겨울 첫눈이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진우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할머니가 남긴 재산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며 복잡한 상속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조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죠. 진우 씨, 우리가 변호사와 상의해 봤는데요. 이모님의 유언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우는 조용히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자신도 이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상태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조카들이 데려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김복래 여사님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이셨고 최근에는 건강도 좋지 않으셨죠.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정신이 매우 맑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1년 전에 작성되었어요. 공증 과정에서 할머니의 정신 상태도 확인됐을 겁니다. 여성 조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는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이모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잖아요. 당신은 하숙생일 뿐이라고요? 진우가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우의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진우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 씨의 변호사 박지원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김복래 여사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공증 당시 2명의 증인이 있었고 정신 감정도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박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복래 여사님은 진우 씨를 공식적으로 입양하는 절차도 밟으셨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 단계는 아니었지만 의향서와 신청서는 모두 제출된 상태였어요. 진우는 놀라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입양하려 했다니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조카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남자 조카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30이 넘은 성인을 입양한다니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성인 입양은 절차가 있고 김복래 여사님은 그 절차를 따르고 계셨어요. 조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잠시 후 가장 나이 많은 조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모님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명절에 인사드리는 정도였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조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 조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려울 때. 하지만 우리가 커서는 잘 찾아뵙지 못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진우는 조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모님이 그렇게 재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항상 검소하게 사시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당황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그들도 할머니를 나름대로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 이해합니다. 할머니는 늘 자신이 가난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어제 알게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나이 많은 조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모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할머니가 남기신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카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모님의 사진이나 유품 중에 저희가 기념으로 가질 만한 것이 있을까요? 작은 것이라도.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할머니의 사진첩과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눠 가지는 게 어떨까요? 그날 저녁 진우와 조카들은 할머니의 방에 모여 오래된 사진들을 함께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한 기억들을 이야기했고 진우는 하숙 시절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할머니를 사랑했다는 점이었죠.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모님이 행복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여성 조카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행복하셨어요. 항상 투덜거리셨지만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할머니가 자신을 법적으로 입양하려 했다는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할머니가 남긴 하숙집에서 계속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재택근무를 신청했고 승인되었죠. 서울에 있는 할머니의 빌라는 월세를 놓기로 했어요.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진우는 오래된 하숙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은 군데군데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았어요.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도배는 낡았으며 배관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진우와 할머니의 추억이 가득했죠. 결국 진우는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대신 할머니의 흔적을 살리면서 좀 더 튼튼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건축회사를 찾아 계획을 세우고 2천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부엌은 그대로 두되 설비만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방은 지금 2개인데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설계사가 물었습니다. 방을 하나 더요? 지금 2분이 사시나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하지만
방을 하나 더 만들려고요. 진우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숙집을 다시 열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받는 하숙집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쉼터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공사는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낡은 지붕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오래된 나무 마루는 살려두되 니스를 새로 발라 반짝반짝 빛났죠. 부엌은 할머니가 쓰던 싱크대 위치를 그대로 두고 설비만 현대적으로 교체했어요. 마당의 감나무는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가던 무렵 진우는 간판 제작소를 찾았어요. 어떤 간판을 만들어 드릴까요? 진우는 메모지에 적어온 문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복례하우스 가족처럼 따뜻한 방,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작게 밑에 갈치 구울 줄 아는 사람, 대환영이라고요. 간판 제작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네요. 네, 제게는 정말 특별한 문구예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날, 진우는 집 앞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복례하우스라는 글자가 봄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이정숙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새 집이 됐네. 근데 하숙집 다시 여는 거야? 진우는 이정숙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하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요. 할머니가 남긴 재산의 일부로 운영 기금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와, 그 생각을 어떻게 했니? 복례 할머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정숙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복례 할머니 정말 복이 많으셨어. 너 같은 손자를 만나서. 첫 입주자는 교회를 통해 소개받은 고등학생 민수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갈 곳 없이 친구 집을 전전하던 아이였어요. 진우는 민수에게 자신이 썼던 방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맘 편히 공부하고 밥도 잘 챙겨 먹어. 규칙은 딱 하나, 밥은 제때 먹는 거야.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왜 규칙인가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은인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야. 공부는 모르겠고 밥은 잘 먹어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거든. 두 번째 입주자는 대학생 지은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진우는 지은에게도 방을 내주고 아르바이트는 하나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지은이 물었어요. 정말 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라도 갚을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걸 갚는 거야.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면 돼. 그렇게 복례하우스는 차츰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어요. 진우는 할머니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갈치조림도 해줬죠. 입주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공부를 마치고 진우에게 다가왔어요. 형, 나중에 커서 꼭 형 같은 사람이 될래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진우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며 진우는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이었으니까요. 복례하우스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0명의 청년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현재는 5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둘, 대학생 둘, 그리고 취업 준비생 1명.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인 이들은 이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과 복례하우스 운영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청년들이 조금씩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처음 입주했던 민수가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할머니가 자신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기뻤어요. 형, 정말 감사해요. 형이 없었으면 저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내 실력이야. 난 그저 밥이나 챙겨줬을 뿐이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밥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저도 알아요. 그 말을 들으며 진우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쁨을 아셨을까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진우는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하얀 꽃이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아픔보다 따뜻한 기억이 더 많이 남아 있었죠. 옥상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국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아침에 다들 밥 잘 먹었어요. 민수는 대학 준비로 바쁘고 지은이는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았대요. 할머니 도움 덕분이에요. 진우는 가끔씩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혼잣말 같지만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듣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애들도 밥 안 먹고 다녀요. 큰일이에요. 아침에 꼭 밥 먹으라고 해도 바쁘다고 안 먹고 나가요. 바람이 살짝 불어 국화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공부는 모르겠고 밥은 잘 먹어라. 진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의 부동산 중개사였어요. 진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빌라를 임대하려는 분이 계세요.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있어서 학군 때문에 이 동네로 오고 싶대요. 네,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지금의 복례하우스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알려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도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 투박하지만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저녁이 되자 복례하우스의 식구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갈치조림과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다들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왜 갈치예요? 특별한 날인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제게 가족을 선물해 주신 분의 생신이에요.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대신 모두 함께 생신 축하합니다를 불러주었습니다. 진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를 바라보며 진우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행복해요. 별빛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고기 된장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새가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했죠.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할머니는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투박한 말투와 거친 손길 속에 숨겨진 깊은 사랑으로. 이제 진우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또 다른 진우들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유산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어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족은 함께 밥을 먹고 옷을 개어주고 말없이 따뜻한 손을 건네주는 사람이라는 걸. 하숙집 할머니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세상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날부터 진짜 부자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품처럼.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